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취업준비생 대부분은 이왕 취업한다면 여건이 나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게 마련입니다만 지난 2분기 대기업 취업자 수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에게 채용을 늘려달라고 한 대통령의 부탁 때문인지 하반기에는 채용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재벌 총수들과의 첫 공식 만남에서 요청한 핵심은 일자리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시장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취업자 수는 2분기 246만여 명, 1년 전보다 2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약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 비교적 종사자 규모가 큰 산업의 고용 상황이 회복되지 못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층 등이 선호하는 산업의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화답하듯 기업들은 일제히 신규 채용 확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는 하반기 최대 7,000명, SK하이닉스는 올해 전체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1,50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신세계그룹과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오뚜기도 하반기 채용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이에 대한 재계 호응이 고용 시장에 온기를 돌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16% 인상됐는데 1인 가구의 월소득이 50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년에 1인 가구의 월소득이 50만 1,000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66만 8,000원 이하면 의료급여, 71만 9,000원이면 주거급여, 83만 6,000원 이하면 교육급여가 각각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복지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 2천원, 2인 가구 284만 7천원, 3인 가구 368만 3천원, 4인 가구 451만 9천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른데 연간 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 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여야가 노선 버스업에 무제한 근로를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26개 특례 업종을 10개로 줄일 방침인데요.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장시간 과로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 무제한 근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되는 26개 업종을 10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10개 업종은 여전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지만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고, 비록 지금 10개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지만 이 부분 관련돼서도 추후 계속 공론화하고 토론화를 거쳐서 축소해 나가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이후 중단됐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휴일을 근로일로 명시해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휴일 근로가 휴일 연장 근로가 돼 회사는 주말 근무에 대해 2배의 수당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뒤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의 질을 개선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관 등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 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여겨지는 최저생계비의 규모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7년 기준 중소도시에 사는 4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를 181만 1,223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도시는 189만 7,395원, 농어촌은 169만 5,829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중위소득이 대체하면서 최저생계비는 현재 정부 복지지원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 규모는 2015년 309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27만 명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기준에 따른 겁니다. 2015년 당시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22만 원이었으므로 4인 가구의 벌이가 한 달에 211만 원 이하인 309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서 경찰과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각종 갑질 철폐를 위한 특별 단속과 집중 신고 접수에 돌입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관행에 칼을 빼든 데 이어 지자체와 경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공정위와 경기도와 함께 가맹점 실태 점검 중인 서울시는 내일부터 한 달간 갑질 피해에 대한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현재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는 물론이고 계약을 해지한 점주와 가맹점주 단체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보복 조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가맹점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피해 범위를 넓혀 이른바 갑질 횡포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입점 점포를 상대로 한 임대업자의 갑질과 파견 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 착취 및 폭행, 감정 노동자를 괴롭히는 블랙 컨슈머까지 모두 단속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접수할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갑질 자문 변호사를 두는 등 피해자 지원 체제도 운영합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했는지 등 양형 가중 요소까지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빚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건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걸 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멸시효 지난 빚을 갚으란 요구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런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고 214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소각하기로 한 소멸시효 경과 채권은 모두 26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이런 조치에 나선 건 한마디로 금융권의 그릇된 관행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조금이라도 갚으면 채무가 부활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 회사들은 채무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받아내 왔는데 채권을 소각해 부활의 여지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의 소각이라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 7억 원어치의 채권부터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4조 원 규모인 은행, 보험 등 민간 부문 채권도 연내 소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총 214만 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라 도덕적 해이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멸시효 채권 소각과 함께 대부업 최고금리도 24%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488억 5천만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증가한 수준으로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는 사상 최대, 반도체는 역대 2위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수출이 줄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수입이 늘면서 대미 무역 수지는 1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하면서 7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86으로 작년 7월보다 2.2%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 과실과 채소가 각각 20%, 10.3%씩 오르면서 신선 식품 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12.3%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7월은 장마와 폭염 탓에 채소류 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산물 물가도 작년 동월 대비 8.1% 올라 가격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예금이율은 적고 대출금리는 높은 시대. 그래서 작은 이율에도 민감해지면서 이 은행, 저 은행의 금융상품들을 꼼꼼히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지난 27일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저도 뉴스로 봤어요. 이 카카오뱅크죠. 첫날부터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을 정도로 참 많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오전 7시 일반인을 상대로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12시간 만인 오후 7시 기준으로 18만 7천 계좌가 개설됐다고 하는데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건수가 15만 5천 건이었는데 이 점과 비교를 하면 정말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영업 시작 당일에는 계좌 개설이 폭주하고 또 접속이 동시에 몰리면서 시스템의 차질이 빚어졌을 정도라고 해요. 네, 하루 만에 19만 계좌요. 정말 인기가 대단한데 이같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따로 은행에 갈 필요가 없이 모바일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또 상품 가입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 또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과 시스템이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점들이 이 바쁜 현대인들의 주목을 받은 거죠.
네, 사실 은행 영업시간이 짧아지면서 은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다소 불편을 겪게 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바일만으로도 계좌를 열고 또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어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금리 시대의 은행권 금리와 수수료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든 건데요. 신용 8등급의 저신용자도 대출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고요. 최대한도 1억 5천만 원, 최저 연 2.85% 대출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도 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중은행에선 해외로 송금할 때 그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세계 22개 나라에 9개 화폐로 송금이 가능하면서도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인하를 한 거죠. 이런 요인들이 카카오뱅크가 단시간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이 됐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인터넷은행 제1호로 영업을 시작한 K뱅크 역시도 당시 인기가 상당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일 공식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K뱅크의 경우에는요, 100일 만에 그 가입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는데요. K뱅크는 7월 초를 기준으로 이미 누적 예금은 6,500억 원, 대출은 6,100억 원이 됐습니다. 출범하면서 예금은 5천억 원, 대출은 4천억 원을 올해 목표로 잡은 상황이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이를 넘어선 거죠. 네, 한 해 실적을 불과 2달 만에 넘겼다니 인터넷은행의 인기가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K뱅크는요, 역시 간편한 절차 덕분에 이같이 높은 실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주거래 통장을 옮겨 타고 또 신용카드도 발급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요. K뱅크에서는 제휴사 제공 코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합니다. 이런 절차가 곧 실적으로도 이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이 생긴 지 불과 3달 만에 이렇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면 시중은행들은 참 위기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제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4%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6월 마지막 주 제2금융권 최고 금리가 4.6%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제2금융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융상품이 나온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1%대에 머물러 있던 예금금리도 2% 상품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저이율에 머물러 있었던 금융상품들의 고이율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금융상품이 이 정도라면 대출 상품 역시 큰 변화를 보였겠어요. 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마다 기존 3천에서 5천만 원이었던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핵심 고객층인 직장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모바일 비대면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요. 우량 신용등급의 직장인 고객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기존 시중은행들이 고객 유지를 위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대출 한도를 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시중은행들이 이 정도로 비상이라면 그만큼 인터넷 은행의 전망이 밝기 때문이겠죠? 네, 하지만 일부에선 지속적인 성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은산분리 규제가 여전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은산분리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은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현행은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이 중에서 4%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지배하고 또 고객 자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본을 키워야 대출 등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현행 법상으로는 지분 확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 뱅크가 급성장 중인데 당장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도 이 K뱅크는 이미 자본금 2,5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려면 증자가 필수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결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증자를 해야 하는데요.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인터넷 은행 측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IT와 금융 서비스가 조합된 핀테크가 활성화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은산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건데 금융 고객 보호를 위해서라도 은산분리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강력한 대안을 마련한 후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